네, 49번인가? 저번에 아팠던 것은 하루 여기 와서 고생하고 다음날까지 병원 갔다가 나왔어요, 이제. 자, 49번 보겠습니다. 정부 회계제도의 기장 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짝짜진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 회계제도의 기장 방식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정부 회계제도의 기장 방식 끝나면 현금주의하고 그다음에 발생주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로. 근데 현금주의라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금주의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변동을 기준으로 한다. 오케이? 자산 변동을. 그럼 여기 보기 설명과 바르게 짝쳐진 것은 해서 박스에 나와 있는데, 기억해 보면 현금의 수불과 관계없이, 그 말이 뭐냐면 현금의 수불이란 말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죠. 수불이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근데 이 현금의 수불과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발생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현금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두 번째,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복식부기 방식이죠. 이게 니은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 대표적인 것이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래서 기억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발생주의고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복식부기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답이 2번이고, 그 50번에 보면 다음 가운데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차변하고 대변 이렇게 구분해 볼 때 대차대조표에서 차변에 기록하는 것은 자산가치죠. 그 다음에 대변에 기록하는 것은 부채하고 자본에 관한 것입니다. 자본에 관한 거 보면 하나는 이제 순이익이 기록되고 자기 자본에 관한 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각각 기록합니다. 그렇지? 자산 가치는 부채 플러스 부채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자산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채를 넘겨봐.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거죠?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거니까 이것은 순자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자산이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근데 이 건물을 짓는데 부채가 은행 부채가 10억이다. 그러면 순자산 얼마예요? 이게 50억이고 은행 부채가 10억이니까 순자산이 40억이잖아. 이걸 빼준 게 순자산 가치란 말이야. 오케이? 빼준 것이. 그러면 순자산은 여기서 뭐로 나타나? 자본이 자본. 자본이 순자산에 관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자본에 관한 것이 바로 순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50번 문제에서 다음에 그 발생주의 회계 설명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오류의 발견과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자산 가치하고 부채, 자본 이걸 합한 이 계산값이 서로 일치해야 돼. 오케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일치가 안 되면 어때요? 다시 계산이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기 검증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산이나 부채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왜냐면 자산과 부채의 항목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자산과 부채 항목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어서 여기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자산이나 부채에 포함돼서 계산되죠. 그 다음에 4번, 회계 처리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에 이제 이 대차대표 기록하는데 자산 가치가 평가돼야겠지? 근데 A라는 기업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자산 가치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각 자산 가치가 각각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또 회계 처리하는 사람도 평가하는 기준들이 각기 다르겠지? 그럼 여기 이제 주관이 개입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발생주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산 평가 또는 부채를 평가하는 데 있어 회계 처리 과정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 표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현금주의는 누가 회계 처리하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오케이? 현금주의는 객관적이다. 발생주의는 주관적이고. 그래서 50번에서 발생주의 회계의 설명이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자, 비교해 두세요. 현금주의는 객관적입니다. 현금주의는 발생주의는 주관적이고. 그런데 이렇게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성과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현금주의에 비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 부채와 더불어서 이 순이익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성과 파악이 용이하다. 자, 그 다음에 5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회계의 손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통합해가지고 국가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국가의 결산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감사원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감사원에서는 결산한 걸 확인합니다. 전적으로 감사원에서 결산한 걸 확인하고 검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시 보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하게 돼요.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점이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합니까?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네?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1번은 틀렸죠?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틀렸어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 그리고 감사원에 이것을 보내면 감사원에서 결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2번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이 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정상태표는 이게 재정상태표예요. 대차대조표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차변에 들어간 게 뭐가 있나요? 손익계산서에서? 여기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 이쪽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 각각. 그래서 이쪽 계산해주면 이것도 소일치하고 됩니다. 손익계산서. 이건 특정 시점에 재정 상태를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재정 운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2번에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하고 그 다음에 재정운영표, 그 다음에 순자산변동표로 구성이 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는 3번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 비용은 발생비 원칙에 따라서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된다. 재정운영표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손익계산에 대해서 이제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재정운영표. 그다음 4번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일 현재 자산과 부채의 명세, 그다음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자산, 부채, 아까 자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순자산이라고 표현했잖아. 기억나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이게 순자산에 관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자산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자본을 표현하는 거라고. 응? 그래서 거기 가로 열고 자본 이렇게 정리를 해둬요. 자, 그럼 51번에서는 1번이 틀렸고 2번의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재정상태표는 뭘 나타낸다고? 특정 시점의 대차 대조표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재정상태표. 그 다음에 재정운영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손익계산서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재정운영표에 관한 것은. 그 다음 순자산변동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의 변동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 변동에 관한 거. 자, 이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구성 요소예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세 가지. 자, 51번은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52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바르게 작성진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박스에서 보니까 정보 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보의 수입을 기억의 시점으로, 정보의 지출을 니은의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들 발생주의라는 것은 자산의 변동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 자산 변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발생주의예요. 아까 그 58쪽의 49번 문제의 기억, 현금의 수불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 현금의 수불하고 연관되는 것은 뭐라고? 현금주의라고 그랬어. 그럼 52번 문제 1번 보세요. 기업 현금의 수치, 니은 현금의 지불. 이것을 현금 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와 지불 이걸 합한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기억은 1번은 뭐가 돼야 돼? 현금주의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네. 현금의 수치와 현금의 지불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현금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발생주의에 관한 것이니까 정보 수입은 납세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그 납세 고지서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정보 수입으로 기록돼요. 이 내용들이. 납세 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 경우가 정부의 지출의 시점이 됩니다.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때, 각각. 납세 고지의 기준이 정부의 수입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출 원인행위는 정부의 지출의 기준이 돼요. 각각. 여기서. 52번의 정답은 4번이죠. 4번이죠. 53번.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 이 BTO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그 약자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에 보면 그 함축하고 있어요. 자, 이거 빌드죠? 민간 부분에 투자를 받아서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퍼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주는 겁니다. 민간 자본이 건설을 해서
그 다음에 O는 오퍼레이터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운영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BTO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고 이쪽이 호남고속도로인데 여기 천안에서 논산까지 외국 자본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고속도로 건설했어요. 천안에서 논산까지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민간 자본이 투자해가지고 건설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정부로 넘겨줬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관리는 투자한 이 민간 부분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오케이? 그 투자 수익도 얘네들이 챙기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 투자비를 회수하면 이제 완전히 정부로 넘겨주는 거죠. 자, 자본 투입해서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줍니다. 대신 투자한 민간 부분에서 운영 관리해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자비 회수가 용이한 그런 시설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랄지, 뭐 지하철 건설이랄지 이런 경우 바로 BTO 방식이에요. 오케이? 이런 경우가 도로 건설이랄지, 그다음에 지하철 건설 이런 것들. BTL은 어떤 거냐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BTL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투자해서 이걸 건설했어. 그리고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줍니다.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줘요. 그리고 이걸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다? 정부가 운영 관리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그럼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정부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요. 그래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예요. 여기 임대료를 받는다. 이걸 제일 끝에 나와 있는 뭡니까? 이게 리스에 관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민간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은 정부가 운영 관리한다는 거죠. 이것을. 그죠? 그리고 대신 민간 부분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한다. 응? 이렇게. 되게 이제 BTO 방식은 투자해서 그 시설의 이용료를 받기가 쉬운 이런 경우가 BTO 방식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고속도로랄지, 뭐 지하철 건설이랄지 이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근데 BTL 방식은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받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걸 건설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투자비 회수하기 어렵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BTL 방식을 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BTO는 운영 관리의 주체가 누구라고? 민간이고 BTL은 정부가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됩니다. 각각. 차이점에서 보면. 그럼 여기 수익형 민재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일반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속도로 이걸 이용한 것에 대한 그 시설 이용료 이런 거 받는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BTO의 경우는 민간 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 철도와 같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BTO의 경우는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출한다.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의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출한다. 이건 BTL 방식이죠. BTL 방식이에요. 그럼 BTO하고 BTL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떤 경우가 수익률이 더 높을까? 이게 수익률이 높아요. 위험도도 더 높겠지만 만약에 이 시설을 건설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손해볼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있으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이게 더 높아요. 오케이?
이 부분이. 예. 3번은 BTO에 관한 것입니다. 4번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営사업인 BTO에 비해서 사업 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 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BTO의 운영 관리 주체는 투자 민간 부분이고 BTL의 운영 관리 주체는 정부다. 각각. 뭐 BOT 이런 방식도 있고 BLT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정하는 방식이 차이야. 근데 BOT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건설하고 민간 부분에서 운영 관리하고 투자비를 다 회수해. 투자비를 다 회수한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근데 이건 건설하고 나서 바로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주는 거죠. 이건 투자비를 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일 뿐이야. 여기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비행장 같은 걸로 이용해야 돼요. 이 시설에 대해서. 근데 BTO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게 가능해. 왜? 소유권을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투자한 민간 부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당근책이랄지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이 고속도로를 전쟁 시에 이용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BOT와 BTO의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응? 근데 이 두 문자를 연결해서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자,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주고 자기네들이 운영 관리한다. 오케이? 이건 반대예요. 건설하고 자기네들이 운영 관리한 다음에 투자비를 회수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아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자, 53번에서 정답 몇 번? 응? 3번은 BTL에 관한 것이다. 오케이? BTL에 관한 거예요. 자, 예산제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품목별 예산. 두 번째는 성과주 예산. 두 번째. 세 번째는 개인 예산.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 이런 흐름이에요. 각각. 보통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신성과주 예산 이렇게 각각 비교할 수 있어요. 품목별 예산의 주요 기능이 뭐예요? 여기는 주로 통제에 관한 거야. 오케이? 그럼 성과주 예산의 주요 기능은 성과 관리에 관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개인 예산은 기획이야. 기획. 연기주는 감축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감축. 성과주의 예산하고 신성과주의 예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은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거. 이런 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품목별 예산은 예산 결정 방식이 이렇게 상향식으로 이루어져요. 이것도 그렇고. 근데 개인 예산은 어떻습니까? 개인 예산은 하향식이다. 예산 결정 방식이. 연기준 예산은 이렇게 상향식이에요. 예산 결정에 보면. 그러면 이것은 직권적이다, 분권적이다? 직권적이죠. 위에서 결정해 내려오는 거니까. 그죠? 이건 직권적이에요.
품목별화하고 성과주의는 점중주의 예산입니다. 점중주의 예산이에요. 개인 예산하고 연기주는 합리주의라고 하는데 합리주의는 곧 총체주의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합리주의는 곧 총체주의예요. 합리주의는 곧 총체주의다. 그럼 점중주의하고 이 합리주의 비교해보면 경제적 합리성은 어디에서 나타나? 이건 경제적 합리성이죠? 여기서는 뭐예요, 이건? 이건 정치적 합리성이에요. 비교해볼 때. 자, 54번 보면 점중주의 예산결정 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있잖아요.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가 아니라 뭐야? 점중주의 예산입니다. 오케이? 성과주의는. 자, 그럼 54번 문제 보시면 점중주의 예산결정 이론의 특성이 아닌 거. 1번. 현실 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고 보수적이다. 점중주의는 기존의 예산을 토대로 해서 약간 향상된 수준의 예산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응?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이 512조 이 정도 됐어요. 510조 정도. 올해는 558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증가된다. 응? 현실 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고 보수적이다. 두 번째. 정책 과정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 합리성을 갖고 있다. UX. 맞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니까 바로 정책 합리성을 갖는다. 세 번째, 개인 예산하고 연기준 예산은 점중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자, 이게 점중주의입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요건 뭐야? 개인 예산하고 연기준이 합리주의야. 여기서 비교해서. (4번)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이 이를 먼저 반영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점중주의의 방식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이 이를 먼저 반영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자, 54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둘 다 합리주의 예산 제도에 해당되는 것들. 개인 예산으로 연기주는. 자, 그 다음에 55번. 여러분들, 총체주의는 합리주의를 총체주의라고 합니다. 왜 합리주의가 총체주의야? 정책 결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오케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총체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총체주의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개인 예산하고 연기준 예산은 대표적인 총체주의 예산 제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정책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서 최적의 예산을 추구한다. 정책 타협이랄지 상호 조절 이걸 고려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합리성이죠. 정책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서 최적의 예산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책 합리성에 오는 것입니다. 3번, 예산 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4번,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지향하게 된다.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자, 55번에서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56번에서 지금 56번부터 시작해서 67번 문제까지 전부 다 예산제도에 대해서 전부 다 나온 그런 문제들이에요. 보시면 56번에서 67번까지. 근데 예산제도는 거의 뭐 틀림없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우리들은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56번에서 다음 가운데 예산제도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품목별 예산의 정책결정 방식은 분권적이고 참여적이다.
2번 개인 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3번 연기준 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다. 4번 성과주 예산하고 목표관리 예산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66번도 한번 잠깐 보실래요? 66번도 우측에 보시면 품목별 예산, 개인 예산, 목표관리 예산, 성과주 예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성과주 예산 그 뒤에 개인 예산 여기에 MBO 예산 제도가 들어가요. 근데 MBO 예산 제도라는 것은 이 MBO 예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이 닉슨 때 이 제도가 도입되거든요. 닉슨 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사건이 뭐야?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임기 중에 물러나잖아. 그러니까 이 제도가 막 도입했는데 닉슨이 물러나게 되니까 이 제도도 거의 의미가 없게 돼버린 거지. 근데 이 MBO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목표 관리 해가지고 공부했는데 이게 예산제도 일부 도입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제도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예산제도에 가끔 나와요, 이게. 목표 관리 예산이.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MBO의 특성, 그러면 직권적이에요, 분권적이에요? MBO. 목표 관리. 직권적이어서 분권적이었어. MBO는 그거였죠.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개개인의 목표를 설정했지? 그리고 그 개인의 목표를 평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개개인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니까 다분히 분권적이에요. 오케이? 분권적이잖아. 그리고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MBO. 그래서 1번에 56번 문제에서 1번에 분권적이고 참여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목표 관리 예산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응? 분권적이면서 참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2번 개인 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맞죠? 개인 예산은 직권적이라고 그랬어요. 직권적입니다. 그 다음 연기주는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고 그 다음 4번 성과주 예산하고 목표관리 예산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과주 예산은 성과에 대한 관리라고 그랬지? 그 다음 MBO는 뭐라고 그랬어? 목표 관리잖아요. 목표 관리. 그런 측면에서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성과주 예산은 성과관리, 목표관리 예산은 목표관리. 자, 56번에서 1번이 거기가 있습니다. 1번이. 근데 MBO에 관한 것은 물론 예산으로 도입된 제도이긴 하지만 그 특성 자체는 MBO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앞에서. 그 특성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자, 57번. 품목별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품목별 예산은 통제 추정을 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을 품목별 예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 거, 품목별 예산. 그러면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다. OX. 맞습니다. 재정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재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이 제도 가운데서, 예산제도 가운데,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품목별이에요. 품목별 예산입니다. 두 번째, 정부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 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에 해당한다. 이 품목별 예산 같은 경우는요, 품목별 예산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중복을 방지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복되어서 계산될 수 있어요.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하니까. 반면에 통합과 조정이 유리하다? 세부적인 품목 중심이니까 통합이나 조정은 불리하겠지. 전체적으로 다 반대로 표현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품목별 예산에서는 세부적인 품목 중심의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계산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저기. 뿐만 아니라 통합 조정에 불리한 예산제도. 이게 품목별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 책임은 명확하죠? 회계 책임은. 그래서 외부에서 통제하기가 효과적인 거예요. 회계 책임이 명확하니까. 그다음 3번. 지출 대상에 따라서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4번.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 4번의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예산제도는 뭘까?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성과주 예산이에요. 4번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품목별 예산이 나오는데 행정안전부 그러면 첫 번째가 인건비, 기본급에 해당되는 거 얼마,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얼마, 전체, 그 다음에 수당은 얼마, 이런 식으로. 물건 구입비, PC 구입비는 얼마, 그 다음에 복사용지 구입비는 얼마, 그의 책걸상 구입비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세분화해가지고 예산을 짜게 되는 것을 품목별 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출에 따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자, 인건비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얼만큼 지출했다. 그 다음에 PC 구입하는데 얼마, 복사용지 구입하는데 얼마. 각 부분에 세분화해서 이렇게 예산을 짰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 지출한 예산이 있는데 뭐 때문에 지출했는지 그 성과는 파악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어느 부분에 예산을 얼만큼 썼다는 게 나와 있는 것이지 그 지출에 따른 성과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성과주 예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온 것이 성과주 예산. 성과주 예산은 이런 식으로 기준이 기능별, 사업별, 세부 사업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요. 기능별 그런다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부분, 그 다음에 경제 투자 부분, 경제활동 부분, 교육 부분, SOC, 방해비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제활동 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사회 간접자본으로서 SOC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이 있고, 새만금 사업이 있다. 사업별로 구분했을 때. 그러면 여기 세부 사업에 뭐 있어요? 도로 건설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철도 건설하는 것도 있고, 항만 건설하는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부 사업들이. 4대강 같은 경우는 뭐 한강, 그 다음에 낙동강, 영산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지. 자, 도로 건설은 총 500km 건설하는데,
단위 원가가 킬로미터당 20억 투입이 되면 여기에 총 투입되는 예산이 1조 원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철도는 300km 건설하는데 단위 원가가 킬로미터당 50억이 투입되면 여기는 1조 5천억이 들어갑니다. 총 투입되는 예산이. 항만은 10선석이 건설돼. 10선석이. 1선석당 예를 들어서 500억이 투입된다 그러면 여기 총 투입되는 예산이 5천억.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을 성과주 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도로 부분에 1조 원 예산 투입했지? 성과가 뭐야? 도로 500km 건설된 게 성과잖아. 그 다음에 철도는 1조 5천억 투입했는데 성과가 철도 300km 건설하는 것이고 항만은 5천억 투입했는데 10선석 건설되는 이게 성과란 말이야. 이건 투입이죠. 이 부분이 성과에 관한 거야. 각각 이렇게 비교해서.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을 성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에서는 각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과 더불어 그 성과 파악이 용이하다. 오케이? 여기서는 자 57번 다시 한번 봅시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설명을 찾는가. 1번 재정민주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면서 두 번째 정보활동의 중복이 방지되고 통합조정이 유리한 예산제도.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지출 대상에 따라서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용이하고 4번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제공되는 거야. 4번 내용은 바로 이 성과주 예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58번 봅시다. 58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경제발전과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결과보다는 기획기능이 강조됐다. 이건 뭐야? 개인 예산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회계 책임에 명확하는 품목별 예산이에요. 3번,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는 연기준이죠. 모든 대안의 검토는 연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과 예산의 연계. 자, 여기 보세요. 이 도로사업, 그 다음에 예산, 이렇게 연계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성과주 예산에서는 사업과 예산의 연계. 5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9번. 성과주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에서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고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여러분, 여기서 활동 단위는 뭐가 됩니까? 그쵸. 세부 사업이 활동 단위가 되는 거예요. 세부 사업 부분이. 니은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개인 예산입니다. 아셨어요? 네. 개인 예산. 예산의 배정 과정에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기 때문에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가 있다. 필요 사업량. 도로 필요 사업량이 몇 킬로예요? 500km잖아요. 그죠? 근데 킬로미터당 20억이 투입되니까 총 1조 원이 투입됩니다. 오케이? 반면에 철도는 300km예요. 사업량이, 필요 사업량이. 그 다음에 항만은 13석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기 때문에 예산과 사업을 서로 연계시킬 수가 있다. 응? 그 다음 리을.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 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단위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세부적인 개별적인 사업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은 결여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59번에서 옳은 것은 기업, 디귿, 리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을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연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인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예산이 짜여지는 건 뭘까? 그건 개인 예산이겠지. 그치? 네.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인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예산이 짜여지는 것은 개인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 디귿, 리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품목별 예산의 한계, 이건 성과 파악이 곤란하죠? 그래서 나온 예산제도가 뭐야? 성과주 예산제도야. 근데 성과주 예산제도는 59번 문제에서 리을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개인 예산이고. 그 다음에. 오케이? 네. 자, 59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자, 60번 볼까요? 성과주 예산의 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어때요? 이해하기 쉬워, 어려워? 쉽잖아요. 그리고 정부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1번의 지문은 이 품목별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야. 오케이? 품목별 예산은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예산이 짜여지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총괄 예산 개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부의 재정 통제가 곤란하다. 만약에 총괄 예산 개정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짜여져야 돼. 자, 도로는 1조 원, 철도는 1조 5천억, 항만은 5천억, 전부 합하면 얼마예요? 3조지. 그러면 SOC 부분은 전체 총 예산 3조 원.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은 예를 들어서 2조 원. 그 다음에 뭐 새만금 사업 2조 원. 이렇게만 짜여진다면, 여기까지만 짜여진다면 이게 총괄 개정이에요. 오케이? 네. 총괄 개정입니다, 이게. 총괄 예산 개정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짜여지는 건데, 지금 성과주 예산이 이렇게 짠 게 아니라 세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짰잖아. 그치? 그래서 2번 총괄 예산 개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부의 재정 통제도 곤란하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입법부의 재정 통제가 곤란한 이유는 뭐냐면, 자, 도로 사업은 1조 원 이것만 나와 있죠? 요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조 원 이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통제하기가 어렵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응? 예산 운영에 신축성이 부여되니까. 그 다음 3번 정책과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입법부의 예산 심의가 복잡하다. 정책과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입법부의 예산 심의가 복잡하다. 여러분들, 이 경우는 입법부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입법부에서는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것만. 이게 정확한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단위 원가 이것만. 왜냐하면 단위 원가에다 사업량 곱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된다면 이게 별 문제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죠? 네. 그래서 입법부 예산 심의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4번 하향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4번은 뭘 지적하는 거야? 하향적 의사결정에 따라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 예산이죠. 그죠? 네. 그럼 60번 문제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2번이 되겠지. 총괄 예산 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성과주 예산은, 그리고 입법부의 재정 통제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세부 사업에 있어 예산 총액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거 구체화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 60번 문제에서 2번 지문 기억할 것 아셨어? 2번 지문 기억해야 됩니다. 총괄 예산 개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의 재정 통제가 곤란하다. 이 60번 문제 같은 경우가 문제가 나오면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61번
계획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지만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반대지? 반대로 표현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개인예산은 하향식이야. 아셨어? 개인예산은 하향식이잖아. 직권적입니다. 2번 품목별 예산과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개인예산은 정책별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PPBS는 직권화를 강화시키고 4번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 분석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PPBS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체제 분석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체제 분석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이 비용 편익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체제 분석의 기법들이에요. 오케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체제 분석의 기법들이다. 비용 편익 분석하고 그 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 두 가지. 다음 61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1번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를 좀 풉시다.